일본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먼저 해냈다고요? 믿기 어렵군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다른 나라에 반드시 있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산업을 가진 일본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명한 유럽의 유료 고속도로 국가들도 여전히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없앤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아직도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그 고속도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3층 관제실. 저는 푹신한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행렬, 그리고 그 위로 쉼없이 오가는 정보들. 파리에서부터 챙겨온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팽팽하게 당겨진 정장바지 위에 어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직전 저는 프랑스 국립교통안전연구소로부터 받은 긴급 호출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유럽의 고속도로는 상당수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구간별 유료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구간들은 오랫동안 차단기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차단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날수록 차단기 앞에서의 감속과 정차가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의 정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째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의 데이터가 유럽 내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년 전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차단기 없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운영 데이터가 유럽 내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단말기조차 필요 없는 스마트 톨링으로의 완전 전환 소식은 유럽 내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거대한 인프라를 단 한 번의 대혼란 없이 안착시켰는가 하는 의문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연구소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정말로 보편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독특한 사회적 구조 덕분에 가능했던 예외적 사례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시오.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였습니다. 프랑스 국립교통안전연구소의 공식 특사로서 한국형 지능형 교통시스템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달고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문은 제게 몹시 불편한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유료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가장 발달한 나라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의 고속도로는 유럽 최고 수준의 정밀한 차단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우리에게 톨게이트의 차단기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차량이 요금을 지불하고 시스템 안으로 안전하게 진입했음을 보증하는 물리적인 최종 확인 단계입니다. 유럽은 국가마다 통신 주파수가 다르고 민간 운영사마다 결제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번호판 인식 오류 하나가 연쇄적인 결제 실패로 이어지고 서버 장애 하나가 수십 킬로미터의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실패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을 정지시킨 뒤 각국의 기준에 맞춰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단 하나의 결제 오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 제 눈에 한국의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 확인 절차를 생략한 무모한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진보라는 명목 아래 운전자의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품은 채 저는 김수석 팀장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ETC 시스템이 왜 아직도 차단기를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운전자의 돌발 상황이나 단말기 오류를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계는 언제든 오류를 일으킨다는 전제 아래 차단기라는 물리적 안전장치를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엄밀함이 아니라 확실한 통제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안전장치를 포기한 무모한 응용 버전에 불과합니다. 김수석은 날선 비판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소 박사님,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그 위험한 도박을 데이터로 증명해왔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통과를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오던 흰색 SUV 한 대가 요금소 톨게이트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단기가 없는 도로를 고속으로 가로지르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움츠렸습니다. 차단기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주 2년 동안 도로 위에서 차단기를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봐온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충돌음을 예상하며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바람소리와 함께 SUV는 요금소를 순식간에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모니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전광판에는 이미 담담하게 0.01초라는 속도로 결제 완료 표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22년 경력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차단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풍경은 그 차단기 없이도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입니까? 데이터가 잘 나오는 차량만 고른 것은 아닙니까? 김수석이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고속도로는 하루에 수백만 대가 통과합니다. 오늘 보신 건 그저 평균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은 차단기를 없앤 것이 아니라 차단기가 필요 없게끔 도로의 환경 자체를 재설계한 결과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승리라고 치부하기엔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혁신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교통의 기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의 톨게이트를 응시했습니다. 차들이 마치 물 흐르듯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흐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관제실의 푸른 모니터 불빛이 안경 위에 어지럽게 반사되는 가운데 조사를 하러 왔던 남자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강렬한 집착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기술연구소 대회의실. 저는 테이블 위에 직접 챙겨온 유럽 표준 규격서와 각국의 차단기 운영 결함 통계 자료를 펼쳐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대편에는 김수석 팀장을 포함한 한국 기술진 5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딱딱거리며 마치 전장에 나선 장군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현장을 방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시스템이 대규모 재난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넘겼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톨게이트 사고 사례와 시스템 오류 데이터가 붉은색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멸제 오류로 인한 병목 현상, 번호판 인식 실패로 인한 미납 차량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 서버 장애가 발생했을 때 도로 위에 방치되는 차량들. 우리는 이런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단기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지대라고 말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논리는 지난 20년 동안 유럽의 모든 교통정책을 관통해온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시스템이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통계가 아닙니다. 단 0.1%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차단기가 없는 도로는 비상구가 없는 빌딩과 같습니다. 김수석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서두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루소 박사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도 10년 전에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단기가 없으면 사고가 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책임을 기술로 치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석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유럽의 실패 사례들은 대부분 차단기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단기에 의존하다 보니 그 앞에서의 감속이 오히려 추돌 사고를 유발했죠. 저희는 차단기를 없애는 대신 차량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 다차로 구조로 도로 환경 자체를 물리적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에는 유럽의 좁은 톨게이트와
한국에 넓게 펼쳐진 다차로 구조가 나란히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미납과 오류는 기술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판을 픽셀 단위로 추적하는 고성능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해도 전국 시스템이 즉각 연동되어 해당 차량을 추적하고 결제 정보를 보정합니다. 저희가 차단기를 없앤 것은 안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인 정체 자체를 제거한 것입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서버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망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차단기가 없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김수석이 피식 웃으며 통계자료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시스템의 평균 미납률은 0.3%였습니다. 유럽 평균이 3%에서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단기가 없는 저희 방식이 오히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루소 박사님,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확신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자료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굳게 믿어왔던 차단기의 필연성이 0.3%라는 숫자 하나 앞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2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자신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0.3%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가 모르는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걸까? 파리로 돌아가 차분히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일본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IT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자통행료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만약 일본마저 차단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단기가 여전히 옳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ETC 시스템이라면 한국의 그 위험한 실험을 명쾌하게 반박해줄 근거를 찾아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도쿄의 한 도로관리본부에서 만난 야마모토 박사는 일본 전자통행료 시스템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분야 한 길을 걸어온 인물답게 그는 제 고민을 이미 꿰뚫고 있다는 듯 아주 차분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쏟아냈습니다. 야마모토 박사님, 한국이 차단기 없는 고속도로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술적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위험성, 결제 오류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을 차단기 없이 해결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일본은 왜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굳이 차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혹시 기술적 한계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스템의 정밀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야마모토 박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겪어온 고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사는 루소의 질문이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소 박사님,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차단기를 두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기술은 한국보다 더 앞서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입니까? 사고가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통제 불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구조 때문입니다. 사회적 구조 말입니다. 야마모토 박사는 종이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펜 끝은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주체가 매우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영사, 카드사,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이들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넘게 매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차단기가 없으면 결제 오류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단말기 정보가 오차를 보일 때 보상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합의를 이끌어낼 중앙 집중식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박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차단기를 유지하는 건 안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실패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야마모토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과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그것을 운영할 구조를 만들지 못해 멈춰서 있는 셈이죠. 기술은 이미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기술을 실현할 사회적 용기와 구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저는 야마모토 박사의 사무실을 나오며 도쿄의 고속도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톨게이트 앞에 길게 늘어선 차들이 차단기 앞에서 감속하고 잠시 멈췄다가 카드를 인식시키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당연하고 안전한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질서가 아니라 합의하지 못한 자들이 멈춰서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조차 넘지 못한 그 거대한 사회적 합의의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였다면 한국은 그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바꾼 것일까? 저의 마음속에서 한국을 향한 비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반드시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지적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표를 다시 끊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에게 참고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가 평생 연구해온 교통인프라의 미래가 이미 구현된 거대한 해답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저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괴롭히던 것은 왜 위험한가라는 의문이었지만 이제 저를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순수한 탐구심이었습니다. 저는 날선 질문지 대신 낡은 수첩과 펜을 들고 한국도로공사 기술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최첨단 장비들이 뿜어내는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테스트 결과물과 실패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사님, 돌아오셨군요. 김수석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누군가 발로 걷어찬 흔적이 남은 요금소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10년 전 사진입니까? 네, 2013년도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처음부터 차단기를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유럽식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엄청난 교통량,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화물차,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까지. 기존의 광학 문자 인식 방식은 매일 쏟아지는 오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수석의 설명을 들으며 수첩에 빽빽하게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쳤음을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제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차량의 형상 자체를 인식하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번호판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도 인공지능이 차량의 차종과 색상, 이동 궤적을 딥러닝으로 보정해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식률 99.8%.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치가 아니라 10년 동안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를 쏟아부어 얻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다뤄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박사님, 저희에게 차단기는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포기였습니다. 차단기를 두는 순간 인식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인식률이 낮아도 차단기가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그래야만 더 정교한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종의 배수진이었던 셈이죠. 저는 그 말에서 한국 기술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기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차단기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한국은 기계의 오류 자체를 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도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차단기를 없앤 것이 아니군요. 차단기가 필요 없도록 세상을 뜯어고친 것이지. 김수석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스템이 안전을 위한 성벽이라면 저희 시스템은 흐름을 위한 도로를 만든 셈입니다. 성벽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도로 위를 달릴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박사님이 보신 0.01초의 결제 속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톨게이트가 편해졌다고 말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연구원이 밤을 새우며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혹한의 테스트를 견디며 쌓아 올린 지독한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술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비판으로 가득 찬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줄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연이 아니다. 10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를 데이터로 바꾼 인류 교통사의 새로운 표준이다. 이제 그 0.01초의 정적은 더 이상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연구진이 10년 동안 쌓아 올린 아주 정교한 기술의 승전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연구소의 서류와 데이터 너머 실제 도로라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경부고속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료 고속도로는 운전자에게 끊임없는 집중과 긴장을 요구합니다. 톨게이트 앞에서의 감속, 차단기 통과, 그리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과정. 프랑스의 도로는 운전자가 시스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도로에 익숙한 몸으로 한국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즉각 느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2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차들을 자연스럽게 다차로 하이패스로 유도하는 흐름 속에서 저는 판단을 내릴 틈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닥에 그려진 유도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그려진 그 선은 표지판처럼 규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판단해야 할 순간 자체를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라면 표지판을 더 세우고 규정을 더 명확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표지판 대신 바닥을 칠했습니다. 운전자를 교육하는 대신 운전자가 길을 잃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로 도색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설계였습니다. 조행을 마치고 들어간 졸음 쉼터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장거리 운전 중 피로가 쌓여도 규모 있는 휴게소까지 참고 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운전자가 가장 피로를 느낄 만한 지점마다 작은 쉼터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단순했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쉼터에 내린 운전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더 높은 펜스를 치고 더 강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이 독일의 방식이라면 한국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길 자체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예방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이패스 도입 초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대응한 방식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분리대 철거, 차로폭 확대, 다차로 구조 전환, 유도선 추가. 그들은 운전자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정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도로가 불편했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환경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오랫동안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교통 철학은 운전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를 흡수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 실수가 사고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도로의 진짜 의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도로라는 시스템 속에 사람을 끼워 맞추려 했지만 한국은 사람의 발걸음에 맞추어 도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텅 빈 쉼터를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미변 동안 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통 전문가의 사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사람, 통제가 아니라 이해. 그것이 한국이 도로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 날카롭던 눈빛이 어느 순간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더 이상 검증하러 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사람을 위한 시스템 앞에서 처음으로 배우러 온 한 명의 운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마지막 브리핑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서는 200페이지를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VDS 시스템의 정교함, 인공지능 보정 기술,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까지
저는 한국 교통 인프라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수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피곤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수석이 안내한 통합관제실의 화면 앞에 서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또다시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면에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단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도 없었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 아무것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말기가 없는 겁니까? 스마트 톨링 시스템입니다. 차량 번호와 결제 수단을 서버에 등록해두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까지 완료합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리면 그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이패스는 제가 알고 있는 전자통행료 시스템의 완성형이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단말기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단말기는 선택이 아니라 전자통행료 시스템의 존재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존재 조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내부에서 반대는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보안 문제, 개인정보 문제, 기술적 오류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사용자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유럽은 지금도 단말기 성능을 개선하고 통신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며 단말기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수천억을 들여 단말기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단말기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야 할 비효율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 톨링 앱을 직접 스마트폰에 설치해봤습니다. 등록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보아온 유럽의 복잡한 통행료 결제 시스템들이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럽이 단말기를 개선하고 있을 때 한국은 단말기의 존재 이유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전제 조건 자체를 뒤흔들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하이패스를 완성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한국은 하이패스라는 단계를 넘어 다음 세상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때 김수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 곧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관제실의 대형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데이터의 물결.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할 일이 생겼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연구소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한국 챕터가 펼쳐져 있었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톨링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성형 인프라다. 저는 그 결론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북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본문에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현장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차단기가 없는 톨게이트, 감속 없이 질주하는 차량들, 그리고 도로 위를 덮은 붉고 푸른 유도선. 한국에서 처음 보았던 제22년 신념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풍경이 전혀 다른 나라의 고속도로 위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비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운영의 논리,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유지관리 체계까지 한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첨부된 현지 언론 기사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읽은 문장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미래도시의 풍경이 우리 고속도로에 찾아왔다. 한국의 기술이 멈춰있던 우리 도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며 무모한 도박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의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미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저는 위험이라 했고 그들은 미래라 했습니다. 그 간극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 박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쿄에서 묵직한 한숨과 함께 한국은 해냈다고 말했던 그 노학자의 답장은 단 몇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합의하지 못해 멈춰서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를 향해 수출을 시작했군요. 우리는 기술이 아닌 시스템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흐린 하늘 아래로 차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일본조차도 멈칫거리며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해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의 제목을 고쳐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차단기 없는 고속도로, 세계 교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에 관하여. 이제 이 보고서는 단순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받아 적어야 할 답안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연구해온 분야에서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주입 2년 동안 지켜온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더 넓고 거대한 미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파리 국립교통안전연구소 대강당.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교통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로 빈틈없이 채워진 그 공간에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중반부까지는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VDS 시스템의 정교함, 딥러닝 기반 자동 고정 기술, 잔말기 없는 스마트 톨링의 효율성을 숫자로 하나씩 증명해 나갔습니다. 청중들은 압도된 표정으로 듣고 있었고 질문 시간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한 정책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결국 요금 징수 시스템의 차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한국의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까? 저는 다음 발표 자료를 넘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냈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작은 식당, 김수석 연구원과 마주 앉았던 그 저녁. 술잔을 기울이며 김수석이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여전히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뛰어나서 혹은 그들이 더 영미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사람의 시간을 돌려주는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시스템을 바꾸려 하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제 22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강당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좋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도로 위에서 1분을 아끼는 것을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1분은 퇴근길 아버지의 시간이었고 아이를 만나러 가는 어머니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술, 0.01초의 결제 속도, 차단기 없는 도로, 촘촘하게 놓인 졸음 쉼터.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기술 도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고속도로를 달려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도로의 효율을 계산할 때 한국은 사람의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기술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먼저 고민하며 만들어진 기술은 아무 곳에서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당의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도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차단기 하나 없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수백 명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환호성 속에서도 창밖의 파리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은 그 기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위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시간이 차단기 없는 통로를 지나 집으로 무사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그 고속도로가 세계가 따라오지 못한 기술력 위에 놓여 있었다니 말입니다.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마다 그 모습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